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1번을 보도록 하세요. 탈질 과정을 거쳐서 질소 성분이 최종적으로 변환된 질소의 형태는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탈질이라고 하면 질소를 제거하는 거죠. 따라서 질소가 제거되는 가장 최종 물질은 N2가 되는 거죠. N2. 따라서 탈질을 하게 되면 N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산화 과정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질산화 과정은 NH3N이라는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NO2N, 아질산성 질소, 그리고 NO3N이라는 질산성 질소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질산화 과정이라고 하죠. 반면에 탈질화 과정은 NO3N, NO2N, 대기 중에 N2. 그래서 최종적으로 탈질 과정에서 제거되는 질소 화물은 N2가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장 폐수 50ml를 검수하여 산성 100도씨 K면오포라는 게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COD를 측정하였을 때 시료 측정에 소비된 0.02호 노르말 K면오포 용액은 5.13ml이다. 이 폐수의 COD 농도는 얼마인가? 0.02호 노르말 K면오포 용액의 역가는 0.98, 바탕시험 측정에 소비된 0.02호 노르말 K면오포 용액은 0.13ml이다. 자, 우리가 COD를 구하는 공식에 보면 COD의 농도는 B-A 곱하기 F 곱하기 0.2 나누기 V가 되는데 적정 용액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시료에 측정된 값과 바탕시험에 측정된 값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요. 큰 값이 B, 작은 값이 A. 다시 말해서 5.13-0.13 곱하기 F라는 건 역가거든요. 0.98. 곱하기 0.2 나누기 V라는 것은 시료입니다. 따라서 시료가 50ml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리터가 되겠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19.6mg/L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굳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적정되는 용액 두 개가 있는데 그 적정치의 차에서 팩타를 곱해주고 0.2를 곱한 다음에 시료량으로 나눠서 단위를 맞춰서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천의 유량이 1000m의 삼성포일, BOD의 농도가 26ppm이며 이 하천에 흘러드는 폐수의 양이 100m의 삼성포일, BOD 농도가 165ppm이라면 하천과 폐수가 완전 혼합된 후에 BOD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혼합 지점에서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하천에 해당하는 유량 곱하기 BOD 농도, 하천에 해당하는 유량 곱하기 BOD 농도, 자, 그리고 폐수의 양과 폐수의 BOD 농도 이 두 개를 곱하고 더해요. 그럼 총량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값을 나눠주죠? 유량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1000m의 삼성포1 곱하기 26ppm 플러스 100m의 삼성포1 곱하기 165ppm 전체 나누기 1000m의 삼성포1 플러스 100m의 삼성포1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는 38.64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레이놀드 수와 반비례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척류와 난류의 상태를 판별하는 척도를 레이놀드 수라고 하거든요. 자, 따라서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값에서 자,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관성력이에요. 자, 이 값이 점성력이에요. 그래서 관성력에서 점성력을 나눠준 값이거든요. 따라서 관성력은 D라는 직경, V라는 속도, 로우라는 밀도, 나누기 점성력은 점성계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놀드 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은 위치가 서로 반대에 있는 거죠. 따라서 레이놀드 수와 마이크로라는 점성력, 다시 말해서 점성계수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염소 살균에서 용존 염소가 반응해서 물의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자, 지금 염소 살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에서 불쾌한 맛과 냄새가 난다는 것은 페놀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염소와 페놀이 결합된 형태.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클로로라고 하죠. 따라서 페놀과 염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클로로페놀이 생성되게 되면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화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일단 퇴비화의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비료 가치가 낮다는 거, 그리고 부피 감용률이 50% 이하라는 거죠. 자, 먼저 가번 폐기물의 재활 활용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비료 가치가 아니고 낮은 비료 가치죠. 그리고 과정 중에서 낮은 에너지 소모, 그리고 낮은 초기 시설 투자비.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적환장이 필요한 경우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적환장이 뭘까요? 폐기물이 또는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바로 최종 매립장까지 가면 경제적으로 불리하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지역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모아서 한꺼번에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쓰레기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번 폐기물 처분 장소가 수집 장소로부터 16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사용했을 때,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쓰면 폐기물이 적겠죠. 그리고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상업지역에서 폐기물의 수집에 대형 수거 용기를 많이 사용할 때, 대형 수거 용기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적환장이 필요 없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4,000m의 삼성이며 밀도는 1.2톤/m의 삼성이다. 적재 용량이 8톤인 차량으로 이 쓰레기를 운반한다면 필요한 운반 차량은 몇 대이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적재 용량이 8톤이거든요. 자, 적재 용량이 8톤인데 쓰레기 발생량이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 4,000m의 삼성과 1.2톤/m의 삼성의 밀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터의 삼성을 톤으로 바꿔요. 그러면 4,000m의 삼성 곱하기 1.2톤/m의 삼성을 하면 톤이 나오겠죠. 나누기 한 대의 적재 용량 8톤. 따라서 계산하면 600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대수는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로 올려주는 완전 올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38번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저런 문제들은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39번 A도시 쓰레기의 성분 중에서 안 타는 성분이 안 탄다는 것은 비가연성 물질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밀도 400kg/m의 삼성인 쓰레기가 8m의 삼성이 있을 때 타는 성분의 물질의 양은, 자, 지금 여러분 밀도가 주어지게 되면 단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쓰레기가 8m의 삼성이 있는데 정답에서 톤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8m의 삼성을 톤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톤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이 밀도예요. 그러면 400kg/m의 삼성은 0.4톤/m의 삼성이죠. 따라서 0.4톤/m의 삼성. 따라서 쓰레기 양을 톤으로 바꿨어요. 자, 이 중에서 안 타는 성분이 몇 퍼센트? 60%. 그러면 타는 성분과 안 타는 성분을 합치면 100%니까 안 타는 성분이 60%니까 타는 성분은 40%. 따라서 0.4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6을 하셔도 되고 0.4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1.28톤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39번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돼요.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동상 소각로에서 유동상 매질이 갖춰야 할 성질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유동상 매질로 주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모래. 그래서 모래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불활성, 활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활성 또는 비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마모성, 잘 부서지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 융점이 낮아. 융점은 녹는 거예요. 우리가 열을 가해서 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에 융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모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융점은 높아야 돼요. 자, 그리고 비중은 어때요? 비중은 큰 게 아니죠. 비중이 크면 무거워요. 비중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작아야 돼. 가벼워야 되죠. 그래야지 하중에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융점이 낮을 것이 아니고 융점이 높을 것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의 소각 능력이 120kg/제곱미터/의 소각로가 있다. 하루에 8시간씩 가동해서 12,000kg의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한다. 이때 소요되는 화격자의 넓이는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단위가 지금 소각 능력에 있는 kg/제곱미터/가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 kg/h라는 게 폐기물 양이에요. 제곱미터라는 게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120kg/제곱미터/는 kg/h라는 것이 폐기물의 양. 지금 하루 8시 가동을 하는데 폐기물이 12,000kg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12,000kg/day 하루는 8시간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 값을 바로 12,000kg인데 8시간 가동한다. 이렇게 대입하셔도 돼요. 그럼 나누기 넓이. 지금 우리가 화격자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그러죠. 따라서 계산했을 때는 지금 소각 능력과 넓이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면 12.5제곱미터로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격자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럼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대 쓰레기를 우리가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답은 체류 시간이 길죠. 그리고 교반력이 약해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폐기물의 연소에 효과적이죠. 고온 중에서 기계적으로 구동함으로 금속부의 마모 손실이 심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과 같이 열에 쉽게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서 화격자가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우리가 소각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격자 연소기로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주로 어떤 소각로를 이용하죠? 고정상 소각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용매 추출법에서 용매의 선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유해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죠. 자, 그리고 용매 추출법이라는 것은 용매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때 용매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틀린 것은, 자, 빨리 추출을 해야 되니까 끓는 점이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아야지 빨리 추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회수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과 완전히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밀도가 물과 다를 것 맞습니다. 그리고 분배계수, 분리하는 것을 분배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잘 되는 게 좋으니까 분배계수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성도 어때야 돼요? 선택성도 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물에 녹아 있으면 우리가 추출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물에 녹아 있지 않아야 돼. 따라서 용해도가 낮아야 돼.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번에 보시게 되면 매립지에서 매립 후에 경과 시간에 따라서 매립가스를 랜드필 가스라고 해요. 생성 과정을 4단계로 구별할 때 각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1단계는 호기성, 2단계, 3단계, 4단계는 현기성. 자, 2단계는 현기성이면 메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2단계는 메탄이 없어요. 그래서 비메탄 생성 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 메탄이 생성되고 메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4단계가 되는 거죠. 자, 가번 1단계에서는 친산소성 단계로 폐기물 내에 수분이 많은 경우에 반응해서 가속화되어 용존산소가 쉽게 고갈되어 2단계 반응에 빨리 도달한다. 그래서 친산소성 단계라고 그래서 호기성 단계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호기성 단계가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제2단계는 산소가 고갈되어서 현미성 조건이 형성돼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질소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질소라는 N2가 여기서 질소가스가 어떻게 돼요? 소모되죠. 자, 그리고 아울러 메탄가스도 생성되기 시작한다. 메탄가스는 3단계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현미성이 되고 그리고 산소가 감소되고 질소가 감소되고 메탄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메탄 생성 단계라고 하죠. 다음에 3단계에서는 매립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해서 55도C 정도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메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라번 제4단계에서는 매립가스 내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중에서도 메탄이 55% 정도,
CO2, 이산화탄소가 45% 정도로 4단계에서는 메탄가스가 CO2보다는 많아요. 반면에 3단계까지는 CO2가 메탄가스에 비해서 많고 4단계에서는 역전이 되어서 메탄가스가 CO2보다 많아집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상 인구가 55만 명이고 쓰레기 수거 실적이 22만 톤 퍼 연이라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가? 1년은 365일 기준이에요. 그럼 쓰레기 발생량이 킬로그램 퍼 인일이잖아요. 그럼 킬로그램 퍼 일이라는 게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량 나누기 인구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에서 쓰레기 수거 실적이 쓰레기 발생량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22만 톤 퍼 연인데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해요. 왜? 정답이 킬로그램이니까. 따라서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의 3성. 자, 그리고 연을 1로 고쳐야 돼. 그럼 1년은 365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은 365일. 나누기 인구수. 왜 인구수냐? 나누기 인이니까. 따라서 인구수 55만 명으로 나눠주면 1.10kg per 인일. 그래서 지금 45번 같은 경우에서는 kg per 일이라는 게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인이라는 게 인구수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의미만 알고 있으면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은, 자, 그 문제 조건에서는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이에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국가 간 이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 이동, 국제적 이동에 관계되는 폐기물이나 대기오염 물질에 관계되는 규제는 바젤 협약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리고 47번 진머만 공법이라고 하며 액상 설러지에 열과 압력을 작용시켜 용존산소에서 화학적으로 설러지 내에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법은 어느 것인가? 가장 핵심은 진머만 공법을 다른 말로 어떤 공법이라고 하느냐? 자, 그리고 핵심은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산화하고 같이 매치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화가 들어가는 것은 호기성 산화, 섭식 산화. 그리고 진머만 공법이라는 것은 섭식 산화법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8번에 보시게 되면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처음 수거 지역은 차고지대와 가깝게 설정한다. 맞습니다. 답은 U자형 회전을 피해서 수거합니다. 그리고 답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수거한다. 맞죠? 답은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지점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하는 곳은 어디죠?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거 노선을 정했을 때는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로에서 완전 전소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일명 3T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그럼 T가 들어가는 건 3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 타임, 온도, 템퍼러처, 혼합, 튜버런스. 그래서 시간과 온도와 혼합이 정답이 되겠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파쇄하였거나 파쇄하지 않은 폐기물로부터 철분을 배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의 선별법은, 자, 철분이라고 하면 자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석은 자력이 되니까 자력 선별 또는 자석 선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분뇨 수거 및 처분 계획을 세울 때 계획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1인당 1일 분뇨 발생량의 평균 범위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성인을 기준했을 때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분뇨량은 1리터, 그리고 폐기물은 1k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뇨는 1리터, 폐기물은 1kg. 그러면 1리터나 1kg 나번이 정답이죠. 그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소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목재나 석탄, 타르 등은 연소 초기에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여기서 가연성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가스가 되는 거죠. 긴 화염을 발생시키며 연소하는 이러한 연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연소를 하는데 긴 화염이 발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화염을 발생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염을 발생하는 것은 분해 연소, 화염을 발생하지 않고 연소하는 것을 표면 연소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긴 화염을 발생하니까 분해 연소가 정답. 그리고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소하는 것은 표면 연소. 그리고 확산 연소라는 것은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연소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연료 자체 내에서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 연소하는 형태죠. 대부분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폭약의 원료입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에 보시면 폐기물의 파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힘 세 종류로 틀린 것은, 파쇄작용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힘은 우리가 파쇄기의 종류를 나타내면 돼요. 파쇄기라는 것은 입자를 잘게 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날을 이용하는 전단식 파쇄기, 그리고 충격식 파쇄기, 압축식 파쇄기. 그러면 전단식은 칼날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단력, 그리고 충격은 충격력, 그리고 압축력은 압축. 그래서 실제로 압축, 전단, 충격 세 가지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선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스크린 선별은 주로 큰 폐기물로부터 후속 처리 장치를 보호하거나 재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 맞습니다. 나번에 트레멜 스크린은 진동 스크린의 형식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트레멜 스크린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진동이 아니고 뭐냐면 회전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회전 스크린이 되는 트레멜 스크린은 도시 폐기물을 우리가 주로 선별하고, 반면에 진동 스크린 같은 경우에서는 골재를 분리했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스크린의 형식은 진동식과 회전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답은 회전 스크린은 일반적으로 도시 폐기물 선별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진동 스크린은 골재,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분해될 수 있는 물질, 주로 CHO로 구성되어 있죠. 유기물의 혐기성 소화분해 시 발생되는 물질로 틀린 것은, 혐기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이 CO2, CH4, 여기에 유기산, 알코올 이런 물질이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메탄입니다. 산소와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음양 파워가 0.2W이며 PWL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PWL이라는 것은 음양 파워 레벨이에요. 그러면 음양 파워 레벨이라는 것은 10로그 W0분의 W. 여기서는 W0가 기준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풀려고 하면 반드시 기준은 W0가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W라는 것은 주어진 음양 파워 0.2kW, W0는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일반 계산기를 쓰면 안 되고 공학용 계산기를 써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13.0dB이 되겠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기는 외의, 중의, 내의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내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내의입니다. 음의 전달 매질은 액체이다. 답은 이소골에 의해서 진동음압을 20배 정도 증폭시킨다. 답은 음에 대해서는 선모가 받는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답은 나눈창은 이소골의 진공을 와우각 중에 림프에게 전달하는 진동판이다. 자, 풀이도 있는 것처럼 나번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내의가 아니고 중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음양 투과율이 0.1%라면 투과 손실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투과 손실은 10로그 투과율분의 1이에요. 자, 지금 투과율이 몇 퍼센트죠? 0.1.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이 들어가게 되면 투과율은 퍼센트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준다 대입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대신에 100이 들어가 있으면 퍼센트를 대입하고, 1이 들어가 있으면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서 대입해야 돼요. 그럼 0.1%는 0.001이죠. 따라서 1이 들어가 있으니까 0.001을 대입해야 되겠죠. 투과율은. 따라서 10로그 0.001분의 1로 계산하시면 30dB의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음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음파의 미약한 압력 변화, 음압이라고 하죠. 음압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압력 변화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는 마이크로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이런 내용들은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60번. 허범재료 선택 시에 사용상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허범재료라는 것은 음을 흡수하는 재료를 뜻합니다. 자, 가번. 다공질 재료는 산란하기 쉬우므로 표면을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자, 나번. 다공질 재료의 표면을 도장하며 고압력에서 허범률이 저하된다. 답은 실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에 허범재를 부착하면 효과가 좋아진다. 라번에 막진동이나 판진동형의 것은 도장해도 차이가 없다.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은 가번인데 풀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공질 재료는 산란되기 쉬우므로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표면을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얇은 직물로 피복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냐? 그 뜻이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것이 허범에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피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 같은 경우에서는 말장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장난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하려고 하면 문제를 자주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번 내가 봤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쳤을 때는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공부를 했을 때는 반복적인 학습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복습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음 진도 또 나가고, 그리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배웠던 내용들은 한 번씩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하고, 그래서 반복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별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대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